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설렘이 그치지 않습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의 군사 경계선 바로 앞에서 우리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입니다. 분단 이후 무려 65년 만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정말 온 나라가 들썩 그리고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했습니다. 자, 임영선 대표님. 예.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이렇게 탈북할 줄은 몰랐죠. 아, 탈북이 아니네요. 탈북은 탈북이죠. 이게 탈북인가? 그렇죠. 아무튼 간에 월남.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참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참 뭐 가슴이 뭉클하고 전화가 그냥 휘발치도 오는 거예요, 나한테. 아, 이거 우리 고향 갈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들 묻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또 걱정도 덜컥 나고요. 그렇죠. 이거 돈을 많이 벌어놨어야 되는데. 그 돈을 왜 다 썼지? 왜요? 돈하고 뭔 상관이에요? 아니, 막 문이 열리면은 이제 가족 형제들하고 왕래도 되고 하면 돈이 있어야죠, 이게. 또 사업 벌리시게요? 사업도 사업이거니와 나 때문에 고생한 가족들에게 그 재정 쪽 네. 지원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뭉클해서 이제 눈물이 그렁한 것도 있고 고향 생각도 나고 네. 또 슬프기도 하고. 자, 이만갑 터줏대감들에 이어서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의 분쟁 해결학과 롤랜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요, 우리 이만갑에서 정말 어렵게 섭외를 해서 모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던 곳, 판문점 JSA에서 근무했던 이석규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99년부터 01년도까지 판문점에서 근무를 섰던 이석규입니다. 야, 사병 생활. 예, 사병입니다. 판문점 경비는 사병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지금 팔에 찬 게 뭐예요? 저희 근무할 때 끼던 헌병 완장입니다. 오, 어디에서 근무를 하신 겁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만났던 그 현장에서 제가 근무를 섰었습니다. 그의 T1부터 1부터 T2, T3. T2, T3 예. 그 사이에 서 있는 거고요. 예. 신기하다. 어떠셨어요? 그 며칠 전에 정상회담을 보시고. 정상회담을 제가 근무했을 때도 2000년도에 6.15 네. 그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평양에서 했으니까 크게 체감을 못했고 그리고 또 남북한이 만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이게 뭐지? 그냥 이 정도였는데 제가 근무하는 했었던 곳에서 그 김정일 도보로 넘어오는 걸 보니까 아 여기가 어떤 데인데 하는 그런 저 추억도 있고. 그렇죠. 궁금한 게 왜 이번에는 헌병들이 안 보였습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남북한 판문점 병력들이 근무를 쓰는데 아마도 북한 병력도 그렇고 저희 남한 병력도 배치를 안 하고 남북한 그 회담 준비하시는 분들끼리만 이제 협의를 해서 각자 이제 군인들을 좀 빼고 네. 이제 저희는 이제 후방에서 대기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 만찬 자리에서 있었던 음식들.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그 갈고기. 저 생선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공통분모를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드시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린 시절, 김정은 위원장께서는 아마 스위스에서 유학하면서 서구 세계를 봤던 그것을 아마 또 떠오르실 것 같아요. 달고기라는 거를? 달고기가 근데 고기는 무슨 고기입니까? 맛있네요.
이게 바닷고기인 거죠? 교수님 한 번만 맛을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흔하지 않은 고기라서 해놨다고 해서 의미가 있었죠. 아니 근데 그 맛이 어떠세요? 뭐 처음 먹는 맛인데요. 되게 맛있는데. 그리고 DMZ 내에서 있던 나물을 가지고 이렇게 국과 비빔밥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찬장에 올랐던 북연주. 여기 보시면 진달래 잎이 이렇게 살짝 그림이 있습니다. 야, 뭐 색상이 그냥 뭐 골드네, 골드 색깔이. 남북 정상회담을 맞이해서 대표로 만약에 건배를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서울의 옥류관 첫 지사 설립을 위하여. 결국은 사업 이야기입니다. 역시 최고다. 그 나중에 그 서울에서 그 평양 겹쳐서 네. 그 유럽까지 기차 타고 그날까지 위하여. 야, 위하여. 저는 리춘희 여사와 함께 방송하는 그날을 위하여. 네. 언젠가 한번 그분하고 같이 한번 방송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화제였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손을 잡고 한번 살짝만, 교수님도 살짝 손 한번 치시죠. 살짝 치겠습니다. 하나, 둘. 야, 그거 진짜 한반도기가 있네. 그러네요. 진짜 독도가 있네, 독도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가장 밝게 웃으셨고 김정은 위원장도 보더니 빵긋 웃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안에 이 지도가 그려 있고 하니까 야, 이건 정말 기획이 참 재밌었다. 그리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굉장히 그 기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만들었는데요. 네. 그 깨지니까 그거 이 한반도 이렇게 파란 색깔로 나온 것도 아마 두 분이 기분이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예. 저는 보면서 어떤 느낌 들었냐면 꽃 위에 한반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반도도 앞으로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서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상회담에 관련된 모든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평양냉면으로 입소문이 난 전문 식당입니다. 점심시간 전부터 손님들이 몰려들면서 발 디딜 틈 없습니다. 네. 미국 언론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이렇게? 우리 분쟁 해결학 입장에서 공산주의 된 나들이 자기 지도자들이 나와서 말하는 게 약간 딱딱하고 별로 그 자연스럽게 말 못했는데요. 김정은 보니까 좀 귀엽고 자연스럽게도 말하고 말이 또 엄청 많고. 특별한 마음으로 평양냉면이 멀리 온 모르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세서는 분위기 참 좋았어요. 원래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면서 그 좋은 대화 안 나오고 답답하면 이 갈등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 5cm 높이의 그 분계선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담화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문 대통령님하고 같이 북한 지역으로 넘어갔다 오시거든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약간 놀랐어.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넘어가실 때 약간 흠칫하셨는데 이거는 분명히 북한의 각본이었다라고 저는. 이 정도는 선제로 예. 한번 치고 들어갑시다라고 그렇죠. 할 수 있고. 정치학적으로 보면은 그게 제스처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봤을 때 이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고 있구나.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가고 나서 이 성과에 대해서 기록 영화를 만들 거거든요. 근데 또 막상 넘어가니까 국제 기자들이 모였던 프레스센터에서는 우와 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넘어올 때 또 손을 잡고 넘어오세요. 저는 연인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턱에 걸려서 넘어질까 봐. 딱 손을 잡고 오시더라고요. 보면서 감동이었어요. 저도. 그게 진짜 몇 센치예요, 그게? 그게 5cm 정도 되고 폭은 한 30도 좀 하지 안 될 겁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못 넘어다니시죠, 서로가? 넘는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대화는 해요? 이렇게 몰래? 대화도 안 합니다, 저희는. 에이, 했으면서. 저희는 왜냐하면 정전협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는 저희를 이제 포섭을 하려고 말을 걸지만 저희는 일체 대응을 안 하고 저희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또 하나 화제가 된 게 남북 정상이 부부 동반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영부인께서 직접 오셨고 또 리설주 여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자, 어땠어요? 그 만찬에 함께 이렇게 나온 모습. 그 와이프까지 이렇게 그걸 만나가지고 이 대화하는 것도 보고 아 참 이렇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방법 바로 이거예요. 그 왜냐 그 남자끼리만 만나면 이 파워만 생각하니까 그 이 정말 어떤데 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대화도 잘 안 되고 근데 이 부인하고 같이 계시면 정말 좀 부드럽게 여성스럽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정말로 이 세상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나가서 그 이 갈등 같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 지금 현재 통치자의 가장 특징이 확실히 서구 교육을 받은 그 성향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 부인 동행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떳떳하고 네, 국제사회에서도 떳떳하게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게요. 그거 하나만 봐도 아, 이 사람이 서구적 성향이 강하다 하는 느낌이 오는 거죠. 판문점 선언에서 좀 인상적인 게 있다면 이제 종전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온 결의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종전이 된다면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경제 여러가 활성화돼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북한 연락사무소가 서울에 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국민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보면 그 우리가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이런 나라에 가면 우리 대사관이나 외교관들 우리를 신분 보호하고 책임을 지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형성되겠구나. 저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 그러면 만약 북한 분들이 오셨을 때 한국에 이미 나와 있는 탈북민 자기 친척들도 또 만나지 않을까 그런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길게 보면은 그런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거는 다 미국의 이 정상회담,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있어야 가능한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들이. 그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고 나서 그 이 피해과는 어떻게 할지 그거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조금씩 풀리는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북한 입장에서 뭐 해주는가 좀 보고 이게 이 확실하게 알아보고 나서 아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제재 풀리겠다고 아마 그런 세부적으로 그 이 협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기다렸던 비핵화 관련한 이야기.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좀 아쉬움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쉬움이 많았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야기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북한의 핵 폐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자신들의 핵 폐기 플러스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나가라라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정도까지 그런 워딩을 정확하게 썼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공을 넘겼구나. 그래서 북미 회담이 훨씬 잘 진행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반도에 비핵화라는 그 워딩 자체에서 분명히 북한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아마 철수시키려면 1년, 2년,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작업하는 동안에 한국의 대선이 있고요.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그럼 리더들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전 집권자가 했던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말은 만약 이 정상회담들이 어떠한 결과를 냈다 그러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각 나라들이 법제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더가 바뀌더라도 정책은 계속 지속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핵 포기할 가능성이 그나마 좀 더 올라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북한의 핵을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사람일 경우에 그것을 제거하겠다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압박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하면 우리 목을 조이듯이 숨 넘어가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제 시대적으로 지나버렸기 때문에 충돌은 해봤자 남한도 피해보는 거고 북한도 피해보는 거고 그 당사자인 미국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충돌을 야기시키는 핵은 제거하자. 그걸 제거하면은 그런 대가로 안전적인 정상국가로 인정하겠다. 지켜봅시다. 예. 그렇게 가는 거죠. 이 북미 회담할 때 이미 이 미국에서 이 북한으로 갔던 사람도 많고 이 비밀적으로 만한 종 많은데 벌써 아마 얼마 정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정도 잘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뭐라고 잘못하거나 아니면 마찬가지 김정은 입장에서 뭐라고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 비슷한 사람이니까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가서 그러면 뭐 우리가 더 이상 이 대화 안 하겠다고 스톱이다. 자, 오늘 이 바쁘신 가운데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네 분께도 감사를 드리고 제가 전문가 많이 봤어도 우리 이석규님만큼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네. 다음에도 우리 DMZ 관련해서 또 궁금한 거 있을 때 혹시 그런 모임 있으세요? 저희는 있습니다. 무슨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판문점 정부에도 있습니다. 전체. 다음에 단체로 나와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와! 아니 제가 또 사업 아이디어 저기 남양주 가면 가짜 그게 있거든요. 거기 우리 위북에서 몇 놈 끌고 가가지고 딱 하고 관광료 받으면 그거 돈 될 것 같은데. 그 영화 지금 공사에 JSA 그거 있어요. 가봤어요 거기 촬영하러. 근데 다들 몸매가 예전 같지 않아가지고. 토요일을 용대하는 방송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예, 오늘도 2만 관문이 활짝 열렸는데요. 오늘은 특이한 것이 사우스 4가 아니고 사우스 3예요. 그러게. 과연 저 빈자리에 누가 나올 것이냐. 섭외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됐습니다. 아, 그래요? 정말 궁금하시죠? 와. 과연 누굴지. 제가 너무 애정하는 사람이에요. 저도요. 예. 너무너무 진짜? 좋아하는 분인데 과연 누굴지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양기가 너리 양기가 너리 언젠가 그가 너를 맘 아프게 해도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어 양기가 너리 맘 아프게 해도 혼자 울고 있는 널 봐서 달려가 그에게 나이 말해줬으면 그대가 울리니 귀한 여자가 내게 삶의 전부라고 헤드뱅 해야지. 김경호 머리 잘랐나? 대단합니다.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멋진 노래를 부르고 나타나신 이영진 씨. 자, 옥별 씨. 저분 무슨 일 하는 사람 같아요? 가수 같은데 가수요? 노래를 너무 엄청 잘하세요. 노래 잘하죠? 반하신 것 같아요. 유나 씨, 저분 직업이 뭘까요? 트로트 가수. 트로트 가수. 트로트 가수. 트로트 가수. 이걸 락이었잖아. 락이 아니고 트로트 가수래. 락커였는데 막 흥이 있었습니다. 슬픈 노래를 하셨는데 흥이 막 있으시고 막 여기 탁 무대 장악하시니까 트로트 가수 하시면 잘해요. 무대 장악력으로 봤어. 설비 씨는 어떤 직업 같아요? 아니 저는 뭐 개콘에서 많이 보아서 개콘에서 많이 보아서 개콘은 나간 적이 없으시죠? 네, 전혀 없죠. 하여튼 사람 웃기는데. 그렇죠. 이게 근데 우리 용지 씨가 혹시 이 노래 말고 북한 노래 혹시 아는 거 있어요? 북한 노래 제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었어요. 북한에는 락이 과연 있을지. 락이요? 네, 락. 그래가지고 한번 아는 북한 노래를 한번 바꿔볼까? 감자 감자 왕감자 우와. 목소리 좋다. 근데 지금 오프닝인데 제가 나중에 말 못할 것 같은데 계속.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이용진 씨가 제가 이용진 씨를 너무 좋아했던 코너가 있어요. 저 친구가 이제 북한에 관련된 코너를 한 적이 네,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뭐였죠? 좀 설명을 해주시면. 남조선 인민통계연구소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 남한의 생활 속으로 침투를 시키는 그 요원을 한 명 만드는 그런. 네. 그 남한 영어를. 네, 맞아요. 네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있었죠? 예를. 그래서 이만갑 버전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 내래 지금부터 남조선으로 침투시킬 요원을 훈련시키겠어. 먼저 세모치리 요원. 당신을 남조선 중국집 배달부로 침투시키겠어. 알겠어?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토바이를 타고 먼저 가는 걸 해보라. 야, 이 갓나 동무야! 왜 그렇습니까? 남조선 배달부들은 그따위로 운전하지 않아. 알겠습니다. 그렇지. 옆으로 왔다 갔다 해야지 그렇지. 속도감을 즐겨야지. 잘했구만. 자, 그렇다면 배달 올라가 보라. 자, 누구세요? 저는 자장을 배달 왔습니다. 야, 이 갓나 동무야. 왜 그렇습니까? 중국집 배달부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누구세요? 자, 누구세요? 저는 자장을 배달 왔습니다. 야, 이 갓나 동무야. 왜 그렇습니까? 중국집 배달부는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누구세요? 누구세요? 자장 배달 왔습니다. 그렇지! 자장 배달 왔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잘하는구만! 어유 지뢰 좋구만. 당신을 중국집 배달부로 침투시켜 갔어. 맞습니다! 어우, 잘하는구만, 그렇지! 자, 새롭고 특별한 북한 이야기 가득한 이만갑.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분들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 탈북 미남 미녀분들이 한국 생활에 정착하면서 많은 실수담들을 얘기해 왔잖아요. 저 누르는 거 있답니까? 이게 양변기 얼마 안 됐는데, 네. 그냥 하고 다 보고 그러면 일어났는데 막 했다가 다 안 일어난답니까? 일어나기 전에 이거 뭐지 뚝 눌렀는데 뭐 늘어난 것 같아요. 딱 일어났는데 입안이랑 막 들어갔는데 하루 종일 미스미스. 입까지 들어갔어요. 파워를 켜보세요. 파워란 게 뭡니까? 살금살금 안 하고. 살림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또 주변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그분들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네, 특히 우리 은하 씨는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아니 사실은 이 저희가 이제 인터뷰지를 미리 봤잖아요. 근데 거기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고마운 사람. 저 정말 작가님한테 확인해 보세요. 남희석 오빠. 그래 잘 썼어. 남희석 오빠. 그래 잘 썼어요. 이제 일부러 그럼 좀 짜고 한 것 아 같잖아요. 근데 대본에 안 써져 있더라고요. 제작진하고 오빠라고 썼어요. 왜 진짜. 그거를 그쵸? 왜 얘기 안 했어? 오빠라고 쓴 거예요. 아 그거 물어보고 싶어. 남희석이가 왜 고마웠어요? 아, 그게 진짜 진심으로 말하면요. 제가 이만갑하고 오빠를 만나기 전하고 후에 인생이 되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신은아라는 사람을 찾았어요. 계속 그동안은 숨기고 살았는데 나라는 존재를 찾고 자신감을 찾았다라는 게 가장 고마운 거예요. 그런 거 그냥 얘기하지 말고 올리지. 아니, 그랬어. 근데 아니 형님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아니야, 현주 씨도 가만히 있어. 아무 얘기도 하지 마요. 소연 씨도 아무 얘기 하지 말고. 옥별 씨는 한국에 와서 누구 고마운 사람 있어요? 저는 고마운 사람이라고 하면 형사님. 아니 진짜 저도 처음에 왔을 때 그 북한으로 보면 뭐 형사라 하면 막 감시만 하고 막 그런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 형사님이 너무 따뜻하시고 삼겹살에 무슨 팥빙수 그런 거 뭐 한 번도 먹어도 못 본 거 자주 사주시고 막 저 뭐 한국에 대해서 모를 거 있으면 자주 형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계속 도움도 많이 받고. 담당해 주시는 그 보안과 형사님들 사실 우리가 몇 분 모셨었는데 다들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윤아 동무는 뭐 있습니까? 윤아 동무는 진짜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사실은 한국에 나왔을 때 너무 이렇게 힘들었는데 미용을 이제 해야 되겠다고 이제 자격증을 따고 그 취업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을 못 버티고 일 끝나면 집에 오면서 이렇게 길에 앉아서 울고 또 일 끝나서 집에 오다가 또 길에 앉아서 울고 이렇게 그게 일주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여기서 내가 주저앉으면 나 자신한테 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미용실을 인터넷으로 찾아가고 간 겁니다. 근데 갔는데 어느 날 제가 여자 손님이 다 그 맵시 있는 여자 손님이 이렇게 다 오는 겁니다. 이렇게 딱 와갖고 1cm만 잘라주세요 한 겁니다 저한테. 그래서 나는 1cm를 자르놓고 자르는 건 아니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여기가 대충 짐작이 1cm 같구나. 그리고 잘랐습니다. 잘라서 뭘 이렇게 다 앞으로 이렇게 해보더니 이게 1cm나 더 잘랐다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더니 갑자기 다 일어서더니 나 추레에 있는 가위 딱 들더니 너 앉으라는 겁니다 나보고. 너 내가 네 머리 똑같이 잘라준다고. 그래서 원장님이 딱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여자가 막 이렇게 행패 부리니까 이렇게 딱 잡더니 내 직원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 경찰 부르 갔다고. 나한테는 너무 소중한 직원이니까 너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 정말 약탕실에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때는 사실 미용을 좀 관둬야 되나? 이렇게 사람한테 상처받고 할 직업이나 막 이렇게 너무 막 좀 속상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고맙네요, 되게. 네. 저는 제가 이만갑에 이렇게 나오면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분은 있는데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 보이브 체포돼서 엄청 매를 맞다 보니까 제 척추가 말이 아니에요. 네, 그래 병원에 한 몇 달 동안 앓다가 병원에 진짜 실려갔는데 그분이 딱 보는 게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약값부터 시작해 수술비 하나 1전 한 푼 받지 않았어요. 어머나. 네. 진짜 의사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원장님 다음은 얼마라도 제가 수술비를 드리겠다니까 열심히 살고 그래서 북한 사람이 와서 성공을 하는 모습이 자기한테다 수술비를 주는 것보다 더 빛이 난다더라고요. 그 선생님 의사다. 어느 병원이에요? 어느 병원? 동네 어디에 있어요? 안산 원장님이시. 병원이요? 네. 원장님한테 한마디 하세요. 여기 보시고. 예. 원장님 덕분에 제가 척추 수술을 받고 이렇게 꿋꿋이 일어나서 이만갑에 나와 원장님을 알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들으니까 저희가 더 감사하네요 원장님. 맞아. 그러게. 사실 탈북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나는 혹시 뭐 도움이 될 게 없을까라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특히 오늘은 탈북민을 돕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름하여 네. 탈북민의 운명을 바꾼 분들 모셔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은요. 7년 동안 하나원에서 근무하면서 탈북민들에게 정신과 마음을 함께 치료해 주신 분입니다. 예, 무려 4천여 명의 탈북민을 만나신 정신과 전문의 전진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탈북민을 돕는 분은 처음인데 어째서 이런 일을 하시게 된 겁니까? 처음에 제가 하나원에 가게 된 계기는 이제 남자는 이제 누구나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중보원이라고 해가지고 군대 국가기관에 이렇게 배치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좀 생활하나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 그리고 뭔가 좀 보람 있는 일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원에 이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국립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탈북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진료도 하고 이렇게 좀 도움을 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나 만나셨습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지만 대략 잡으면 한 4,000명 뭐 정도? 뭐 그 정도는 만나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을 다 만나신 거 아니에요?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낯이 익는 분도 있고 좀 이름이 기억나는 경우도 있고. 그 혹시 이 선생님과 나는 인연이 있다. 인연이 있다. 소연 씨 아세요? 예, 아세요. 네. 소연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하나원에 있을 때 부총무의 역할을 하셨었어요. 근데 부총무가 이제 병원에 예약이나 접수 같은 거를 좀 교육생들 걸 모아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되게 맨날 항상 씩씩하게 막 와가지고 딱 명단도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막 필요한 것도 막 또 도움도 주시고 해가지고 되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한테 많이 이뻐졌죠? 네. 길에서 보면은 잘 못 알아볼 거예요. 못 알아보겠죠. 소연 씨 기억이 나요? 어떤 선생님이세요? 제가 지금 선생님 아까 들어올 때부터 심장이 좀 콩콩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사심도 있었고요 그때. 처음 딱 들어갔는데 단간부인 거예요. 단간부. 그래서 와 이 남자 좀 멋있다라고 딱 들어갔는데 제가 지금 기억에 방 안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피아노도 쳐? 피아노 있었어. 그래서 저는 벽만 보는 줄 알았는데 음악까지 한다는 건 북한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피아노가 있어서 또 한 번 놀랬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간 거예요. 제가 수업에 빠져갖고. 진짜 사심 있었구나. 그래서 진짜 사심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 막 일부러 안 아프냐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우리 딱 들어가니까 정신과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야 정신과 가야 돼 그러면서 그래서 몇 명씩 데려가서 얘네는 복도에 앉혀놓고 한 명씩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맨 먼저 들어가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자꾸 지금 저는 나이를 물어보고 싶은데 뭐 물어보겠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상담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작업을 하러 가셨구나. 근데 100% 작업인데요, 이 정도면. 마음을 많이 읽으시잖아요. 느낌으로 아셨죠? 아니, 저 처음 알았어요 지금. 그럼. 것 같은데. 저도 하나원에 왔는데 일단 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정신과에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쳤냐고 내가 정신 나가 신경이 아주 정상적인데 내가 거길 왜 가냐고 그랬더니 그분도 부총무셨어요. 부총무들이 다 저기 일부러 데려갔구나. 나는 그때는 약간 꼭 데려가려고 하더라고요. 자꾸 그 부총무님이 특별히 저를 아끼시는지. 그래서 나는 신경 환자가 아니라서 거기 갈 필요가 없다고 처음에 그랬는데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상처를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마음 터놓고 마음 치료한다고 한번 가보라서 한번 가봤어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거 있는데 보니까 이제 탈북 미녀들과 인연 되게 깊은 것 같은데 혹시 하나원 정신과 의사면 할 일이 정확히 뭔데 이제 피아노까지 있으니까 혹시 가끔 이제 또 친구를 위해서 음악을 또 이제 하니까 그런 거로 궁금하거든요.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병원에 잘 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심리 검사 같은 걸 쭉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경우, 그리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또 잠도 못 자고 뭐 가슴도 답답하고 뭐 기분도 안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오시게 되고요. 오시게 되면 상담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사실은 정신과라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좀 어려워해서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번 이름을 바꿔보고 뭐 이런저런 노력을 합니다만은 하물며 북한에서 오신 분들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좀 편견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식구 병원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신과 하면 이제 사식구 병원입니다. 뭐 교육생들끼리 그때 하나원에 있을 때 저보고 뭐 사식구 의사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북한에서는 좀 심각하게 좀 편견이 많고요. 우울증, 뭐 불안증 이런 거보다는 좀 심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간다고 좀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 애를 속을 많이 태웠습니다. 제가 정신과라고 해서 안 갔어요. 야, 이게 정신과라면 우리는 신경환자 병원처럼 생각하거든요. 나는 신경이 분명 돌지 않은데 왜 날 정신과로 가라지 했는데 20일 동안 넘게 자지 못하니까 눈알이 토끼 눈알처럼 돼요. 와, 사람이 막 황당증이 나는데 안 되겠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갔어요. 그래, 선생님, 난 진짜 참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주사를 놔주더라고요. 그래, 주사를 맞았는데 몸이 좀 거뜬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쉬운 거 왜 아직도 모르지? 그래, 나를 빨리 병원에 가서 이거 좀 해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너무 불면증이 와서 이런데요. 네. 근데 49호 병원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 북한은 이런 정신과 병원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워하는 인식을 갖고 있나 봐요. 북한에서 그 정신병을 앓는다고 하면 이미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북한이 병원마다 그 숫자를 가지고 병원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그 49 병원에 가게 되면 강제로 감금을 하고 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노동을 시켜서 또 발작을 하면 다시 또 이렇게 묶어놓고 그래서 그 49 가게 되면 죽어서 나와야 된다. 이런 말이 북한에서 나오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도 그냥 상처 주는 말이 너 49호냐라고 말하는 게 제일 상처가 되는 말이기도 하죠. 네, 저희가 이게 저희 아이들끼리 이렇게 장난치는 게 어느 정도냐면 미친 사람, 돌아버린 사람이 가는 게 49병원입니다. 그래서 옥별이가 나한테 걔 좀 안 좋게 놀았다. 그래서 야를 내가 욕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야, 너 77에 뭐야? 이렇게 하면 49. 너 49호야? 미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농담합니다. 너 49야 진짜. 위력 씨 들어봤어요? 예, 49호라는 병원은 이렇게 마을 밀집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좀 외진 곳으로 대부분 병원이 이렇게 그 격리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그쪽으로 지나갈 때 아, 저기는 좀 안 좋은 동네 이렇게 좀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또 49호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요. 진짜 병에 걸려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 뭐 한국하고 뭐 통화를 하다가 걸렸다. 그런데 내가 이거 병보석으로 빠져야겠다. 뇌물을 바치고 이럴 때 이렇게 정신이 좀 돈 것처럼 해가지고 뇌물을 주고 49호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네. 용진 씨, 하나원에 있는 탈북민들이 유독 정신과를 많이 찾을 때가 있습니다. 네. 과연 언제일까요? 약간 뭔가 북한에 도발이 좀 있었을 때? 진짜 그럴듯하다 이거. 북한에 도발이 좀 있었을 여기 있는 친구들 되게 민감해요. 어느 날 연평도 막 폭격 있으면 막 불안해하고 언제가 있을까? 민용 씨. 글쎄요, 명절 때일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가족 생각하고 그럴 때 많이 힘드니까 그럴 것 같아요. 자,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부터 볼까요? 3위 보시죠. 하나원 정신과 인기 폭발하는 순간. 내 집이 생긴 날. 이거 왜 그렇지? 사실 이거 저도 잘 몰랐는데요. 네. 어느 순간 이제 하나원에서 진료하다 보니까 환자가 좀 많은 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날을 보면 항상 집을 추천하더라고요. 제비 뽑기 하는 날. 그 제비 뽑기 하고 나면 대부분 다 서울에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이다. 서울에 정신과랑 상관이 없네요. 심장도 두근거리고 뭐 잠도 잘 못 자고 정신과 선생님이 무슨 점쟁이는 아니잖아. 거의 부동산까지야. 서울에 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지신 분들이 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오늘 추첨을 했는데 원하는 데가 안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얘기도 다 들어드리고. 그럼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뭐 저도 서울 안 산다. 뭐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정답이네. 여기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추첨하기 전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일지망 이지망 이렇게 써냅니까? 먼저 써냅니다. 이렇게 청무, 부청무들이 그거 받아내는데 저희 기수는 170명이었어요. 근데 거의 150명이 서울입니다.
와, 이건 심하다. 이건 뭐냐면 북한에서 평양에 대한 그 로망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다 서울 간대요. 근데 집이 서울집이 몇 개나 하면 170명인데 서울집은 6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요 6개에서 청무, 부청무는 무조건 서울 줍니다. 와. 우리는 별밖에 안 하거든요. 고생했으니까. 네, 그러고 나머지 4개를 놓고 하는데 그럼 그 안에서 정의장 이렇게 해갖고 번호를 해가지고 번호제 해서 제비뽑기 한단 말이에요. 네. 진짜 눈물 펑펑 쏟고요. 펑펑 쏟다가 다 사라져버리면 저희가 앉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평양 사람들의 삶하고 지막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차별일 때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아니라고 하지만 워낙에 그런 폐쇄된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한국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추첨이 끝나게 되면 정신과로 가지만 추첨을 하기 전에는 어디를 가냐면 교회나 기도하는 거야, 기도. 사모님 서울 가게 달라고. 교회 가서 서울.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가는 거예요. 서울 씨도 그랬어요? 아니 저는 분당에서 살고 있는데 저 선생님 도움이 정말 많습니다. 왜요? 제가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머리가 내가 댔어요. 그래 왼쪽에 이렇게 마비가 왔는데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 선생님 저보고 내일에 집을 배정하는데 어디를 썼는가 하더라고요. 그래 그때 딱 기억나는 게 분당이랑 제가 손바닥에다가 껴 썼어요. 아니 그 의식도 없는데 집은 분당. 이 선생님 손바닥에다가 제가 분당이라고 딸깍딸깍 썼어요. 그리고 제가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 제가 40일 만에 태어났는데 이 선생님 내가 딱 나오니까 분당에 우리 기수에 내가 오직 한 명이었어요. 분당에. 대박이다. 대단하시다. 자, 네, 2위 궁금합니다. 2위 뭘까요? 한국 생활 첫 경험하는 날. 한국 생활 첫 경험하는 날 찾아가시나요? 무슨 얘기예요? 아, 이게 이제 하나원에서 이렇게 1박 2일이나 이렇게 좀 외부로 이렇게 나가는 체험 학습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께서 이제 나가게 되면 굉장히 좀 불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가서 좀 잘 지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뭐 좀 긴장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갔다 왔다 하면 또 멀미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멀미를 하다 보면 또 막 몸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또 예민해지고 그럼 또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후로 해가지고 환자가 늘어나더라고요. 1박 2일 동안 나갔다 올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마음대로 그냥 나가서 놀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 그게-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네, 또 그게 있죠. 마음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왔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스케줄이 짜여 있어요. 하나만에 아, 시간대. 무슨 도시문화 체험이라던가 뭐 정신관리 그런 거라고 산에 가서 1박 2일 가고 그다음에 시장 체험도 나가요. 아. 시장 체험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돈 15만 원을 제주면서 그걸로 시장 나가서 자기 사고 싶은 거 사라 하는데 괜찮겠다. 좋은 미션이네. 그 시간 동안 그 15만 원 쓰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긴 자유잖아요. 네. 누가 혹시 감시하진 않나 싶을 테고. 한국 돈도 처음 보고 15만 원이라는 게 엄청 커 보이고.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15만 원을 어떻게 쓸까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는 다 5분 만에 다 써버렸거든요. 남자들. 네,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한국 TV를 보니까 남자들이 이렇게 안경을 다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유행인가 보다 해서 한 명이 딱 시작해서 안경점에 가요. 그럼 줄줄이 그 40 몇 명이 줄줄 따라가서 안경점에 가서 주문을 다 하고 쭉 나서 다 앉아서 기다려요. 야, 근데 한 그 번도 안경 수지 맞았네, 그지? 대박 나겠다. 네, 네. 40명이. 네, 40 몇 명이 그 안경을 다 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희가 경험 다르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도 한국에 왔을 때 생각 많이 나거든요. 막 이런저런 곳도 가보고 그렇지. 이런 것도 사는 게 되게 재미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교수님 이 탈북민들 정신과를 또 언제 많이 찾아와요? 자, 1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원 졸업하기 전날. 바로 전날. 진짜 걱정순이구나. 그죠? 나가기 전에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가기 전날에 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런 경우도 있고 간혹은 막 나가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왜 있고 싶다고? 네, 두렵기도 해서 나 3달 더 있으면 안 되냐 막 그런 분들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저 같아도 이렇게 이제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네. 굉장히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똑소리 나는 유나 씨는 뭐가 제일 걱정이 됐었어요? 저는 이제 국정원에서
그 국정원 선생님이 데리고 남산타워를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지하철이 너무 이렇게 지렁이 굴같이 막 뚫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지하철을 찾아다닐 수 있나? 분명 난 이게 초록색 선이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도는 거를 몰랐던 겁니다. 근데 이쪽 가야 되는데 난 여기로 간 겁니다. 아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갖고 막 물어보려고 하니까 막 무서운 겁니다. 이게 말투가 틀리니까. 저도 사실은 뭐 우리도 많이 실수하죠. 많이 헷갈리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만갑에 처음 나와서 네. 가끔 막 얘기하시는 분들 방금 무슨 소리였지? 막 못 알아들었던 네, 적도 저도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랬었어요. 근데 네. 교수님도 좀 그러셨겠네요. 네, 무슨 말인지 몰랐죠. 어리버리했죠. 처음에 막 이분들이 막 말하는데 뭐 이렇게 보면 일 없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일이 없는데 왜 나한테 왔을까? 네. 그리고 약간 러시아어 같은 데서 막 온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것도 렌트겐. 그리고 이제 차트도 깔따라고 하거든요. 분들. 깔따라고 맞다, 얘기하고. 깔따. 오랜만에 들어본다. 깔따라고 얘기하고. 저도 처음에 막 고민을 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좀 익숙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북한 말도 이렇게 조금씩 써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명도 이렇게 양강도다 그러면 어디 뭐 이렇게 아는 척하기도 하고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익숙해지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선생님 혹시 그럼 제가 얘 하나원 일기인데 어떻게 알았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혹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서 의사들이 당황하는 경우. 네.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각을 하고 오세요 이러면 이제 각을 잘 뭔지 모르시니까 물약인 줄 알고 마시고 오시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초음파 같은 거 하려면 이제 금식하라고 그러면 이제 밥 먹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금식하라 그랬는데 먹고 오신 거예요. 네, 못 알아들. 금식하셔야 돼요. 물도 드시지 마세요. 그랬더니 물이라는 건 이제 알아들으시는데 다른 걸 이제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뭐 주스나 뭐 두유나 뭐 이런 거 먹고 오신 경우도 두유를 있고. 먹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막 오셨던 분들이 외래어 진짜 모르셔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선생님 저 스트레스 못 받았는데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근데 어디서 받아야 되나요? 스트레스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요 4천여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우리 전지정 선생님께서 기억에 남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 보여주시죠. 목에 가시가 걸렸어요. 네. 목에 가시가 걸렸다. 목에 가시가 걸렸으면 이비인후과 가야지. 예, 뭐 이비인후과나 뭐 이런 병원에 가야 되는데 선생님께 와서 목에 가시가 걸렸다고 하나요? 예, 이게 좀 이분들이 이제 오시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게 가슴이 답답한 경우도 있지만 목 쪽에 이렇게 좀 답답한 경우도 있어요. 알약 걸린 것 같은 느낌.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면 대부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칫솔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긁어내고, 막 예. 끓기도 하고 젓가락 같은 걸로 그러니까 하나 들어오기 전에 막 그렇게 빼려고 노력을 했다는 분도 있고 토하려고 했던 분들도 있고. 현숙 씨 이거 약간 아는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런 증상이 많아서 저 선생님한테 갔습니다. 그게 심리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심리적인 거죠. 생선가시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게 탈북하신 분들은 나는 이제 뭐가 걸렸는데 왜 나보고 이제 사십고로 가라 그러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니 저는 목에 걸린 거가 답답했던 게 아니고 숨이 안 쉬어지는 겁니다. 네. 저녁에 이렇게 딱 누우면 숨이 안 쉬어지니까 벌떡 이렇게 일어납니다. 네. 일어나면 여기서 벌렁벌렁 하는데 제 귀로 이렇게 심장 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 잠들면 꼭 무슨 꿈을 꾸나 중국에서 막 도망 다니는데 보이부가 와서 붙잡아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때리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과 선생님한테 갔었는데 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불안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자기가 병명을 오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 병명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정신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뭔가 많이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요. 다 신체 질환 쪽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답답하고 이런 데다가 북한에는 이제 불안증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불안은 심장신경증이라고 맞아요. 얘기해요. 심장신경증.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심장병처럼 느껴지거든요. 신체적 질환도. 또 천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어떤 경우 막 환자 쓰러졌다는 거예요. 막 천식이라고 해서 가서 보면 이상이 없고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뭔가 이제 뭐 힘든 일이 있다 보면 갑자기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 옆에서 막 교육생들이 막 주무르고 또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상이 없고 그러면 이제 상담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그러죠. 예. 그럼 다음 교수님이 기억에 남는 사연 뭐가 네. 있는지 보여주세요. 우리 엄마가 나를 좋아할까요? 네. 네. 아, 이건 뭔가 짠한 얘기일 것 같은데 이거 어떤 사연인가요? 네. 사실은 이제 조금 지금도 좀 생각하니까 약간 좀 울컥하고 이런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보면 이제 탈북민들이 이제 보통 가족이 같이 오는 경우는 굉장히 좀 행운인 경우고요. 보통 이제 뭐 엄마나 아빠가 먼저 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엄마를 딱 만났는데 엄마가 이제 너무 낯선 거예요. 이제 한 벌써 5년, 6년 되니까 반가우면서도 뭔가 어색하고 다시 북한에 좀 두고 다른 가족들이 좀 그립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날 좋아할까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좀 제 마음이 좀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위력 씨가 그런 고민이었잖아요. 사실은. 네. 어머니 보니까 나보다 키가 작으신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모색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근데 그때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왜 눈물이 안 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기하게. 너무 어색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면회 왔었을 때 그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어색한.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을 마주치게 되면 뭔가 뭐 무슨 대화가 더 갈까 이런 게 두려운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저 멘트가 저는 너무 와닿네요. 저도 이제 엄마가 한국에 온 지 한 몇 년 된 후에 제가 한국으로 왔었거든요. 근데 하나원에서 엄마를 딱 봤을 때 막 달려가가지고 엄마가 안겨야 되는데 그 동안 이제 떨어졌던 세월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서먹서먹하니까 안기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쭈삐 이러고 걸어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원에 있을 때 그 용돈을 주거든요.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안 쓰고 있다 엄마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엄마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모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막 모으고 그랬어. 줬어요, 엄마? 드렸어요? 네. 그때 엄마가 뭐라 그동안 이렇게 많이 모았냐고 하면서 그때 아이고. 한 10만 원 정도 모았었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가 주원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오프닝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락을 부르거든요. 네. 혹시 뭐 여러분들 스트레스 풀 수 있는 해소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저는 한 2년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메리카노 너무 많이 셔서 그래. 아니 그걸 떠나서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저녁에 딱 눈을 감고 한잠 자면은 보이부에 계속 끌려가서 체포당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야, 사람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소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한 가지 방책을 찾은 게 프로리슬링을 봅니다. 혼자만의 방법으로 네, WWE. 네. 저존시나 팬이. 그래가지고 네, 프로리슬링하고 프로 권투를 제가 정말 엄청 좋아합니다. 미국 거. 네. 좋은 신화 팬이래요, 좋은 신화. 내가 그 매를 맞던 걸 막 하면서 야 저기 낸데 그 날 때리던 아이가 맞는다는 이런 또 상상을 가지면서 제가 봅니다. 결말이 기도나 뭐 이런 걸로 빠질 줄 알았는데 프로레슬링을 보는 걸로. 아침에는 새벽에는 기도를 하지만은 저녁에는 프로레슬링을 하면서 성준 씨도 공감? 저도 공감하는데 사실 이게 좀 북한 사회에 보면 가장들은 다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 스트레스를 어디다 푸냐면 가족에 들어와서 가족 아이나 와이프에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사실은 제일 안 좋은 건데. 사실은 되게 안 좋은 그래서 건데? 탈북해서 오신 여성분들 중에 여쭤보면은 남편한테 혹시 폭행당한 적 있습니까? 하면은 다 당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많다 보니까 가정 폭행이 당연하다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한국에 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가정 폭행이 잘못됐다는 걸 그때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안 그렇지만 몇 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 와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요. 네. 여기 계신 분들 고민을 좀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미리 사연을 좀 받아봤습니다. 네. 홍서범 씨. 네. 안녕하세요. 남한 생활 8개월 차 꿈 많은 20대 여성입니다.
꽉 막힌 북한 생활 끝에 한국에서 찾은 꿈, 피부 미용사. 하지만 제 꿈을 가로막는 게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알륜근, 구륜근, 대협골근, 전거근, 근근근, 바로 근육인데요. 자격증 시험에서 외워야 할 근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어려워 죽겠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글쎄 컴퓨터로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PC는 뭐고 마우스는 또 뭔지. 그날부터 전 친구들과의 치맥 약속도 포기하고 몇 날 며칠을 근육과 컴퓨터로 싸워야 했습니다. 드디어 시험날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손이 덜덜 떨리며 그 많은 근육들이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겁니다. 결국 결과는 불합격. 또다시 전 책상에 앉아 근육들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 온몸의 근육이 아파올 지경이에요. 저 피부 미용사가 될 순 있을까요? 시험 때 긴장 안 하는 법 좀 알려주시라요. 누구지? 저 피부 관리사 하려면 마사지 해야 되니까 근육을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알륜근 이게 뭐예요? 근륜근. 뭐 근육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건가? 누구십니까? 전거근. 누구십니까? 뭐 근육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건가?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이거 진짜 저예요. 옥별? 옥별? 스트레스 없을 것 같은데. 올해 들어와서 18년도 1월부터 지금 피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이론이 너무 어려워요. 진짜 시험 보는 것도 가면 진짜 컴퓨터 진짜 전혀 접해보지도 못했는데 막 긴장돼서 손에 막 땀이 줄줄 나서 마스크를 벗고 마우스를 자꾸 떨고고 또 제일 어려운 게 시험 막 풀다가 다른 애들 옆에 애들이 막 시험 자기 과목이 끝나면 나가잖아요. 근데 그 나가는 소리에 진짜 막 손이 그 떨리고 내 속이 불안하고. 그 아직 용어도 어렵고 북에서 배운 거랑 용어 자체가 그렇죠.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죠. 예. 그래도 그럼. 우리나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우리나라만. 언제간에 되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우리나라 아니냐? 우리나라에 가나에 그런 속담이 있었어? 한국에 있죠. 시험 팁 살짝 드리면 네. 시험 또 고수지. 문제를 풀 때 시험장 가기 전에 최대한 반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가기 첫날은 전날은 공부하지 마세요. 아 그건 말도 안 돼. 그렇게 진짜? 말하는 사람 꼭 있더라. 머리 좋은 사람들.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나 우리 말이 안 완전 돼. 성우가 잘 돼서 그런 거죠. 예, 다른 사람 그게 아니라 100% 진짜 망해요. 그게 말이 되는 게 왜냐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처음에 시험 볼 때 저는 OMR 카드가 뭔지도 몰랐어요. 컴퓨터 사인펜을 써야 되는데 그냥 샤프로 이렇게 막 칠하고 막 그랬었는데 오 마이 그래서 빵점 맞았어요. 그래서 빵점 맞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시험 실전에 가서 강해져요. 그러다 보면은 아는 게 나오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재수없겠다 진짜 죄송해요. 진짜 왜냐하면 진짜인데 진짜인데 저는. 이명 선생님. 네. 이거 뭐 좀 스트레스 막 먹는 거 습관되고 이런 거 공감 좀 하세요? 아니 나는 스트레스 받는 걸 모르는. 아 그럴 것 같아요. 되게 성격이 너무 시원시원하시니까. 받는 듯이 나가는 것 같아. 이렇게 받으면 이쪽으로 나가는 것 같아. 아니 사업이 망하거나 이럴 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열 받으면 아이고 또 당했네 그냥. 그러고 말 야 빨리 고소장 집어요 빨리. 아니 요즘에 새로운 사업 시작했는데 스트레스 안 받아요? 나는 스트레스 이런 거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근데 저렇게 뭐 어떤 나쁜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 나한테 왜 그랬으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렇게 그냥, 뭐 내가 잘못해서 걸렸네 하면서 또 오히려 또 내 탓이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내 탓이지도 스트레스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사람들 특징이 말씀하셨듯이 좀 나한테 많이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디 가다가 뭐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을 때 그냥 일반 사람들은 이게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인지 자체가 내가 왜 이 돌을 못 봤을까? 나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을까? 나한테 너무 좀 가혹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죠. 그냥 쿨하게 넘기는 사람보다는. 그런 게 저 같은 경우는 좀 있더라고요. 약간 도움이 좀 되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매주 무대에 오르고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으로 그냥 저는 떨어져도 상관없어.
이거는 뭐 안 붙어도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시험장 가서 보여주고 뭐 떨어지죠. 그럼 좋은 게 뭐냐면 마음이 편해요. 어차피 한 번에 붙겠다는 생각이 제일 나를 나약하게 만들더라고. 몇 번 본다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옥변 형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 긴장감 속에서 오는 그 공포증이에요. 근데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 그러니까 전문가님이 이런 공포증을 어떻게 해소하고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붙을라 치면 떨어지고 떨어지려고 하면 붙거든요. 그러니까 양궁 같은 것도 한 발 남았을 때 막 그 긴장감 뭐 그런 거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게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심리적 외상을 많이 받은 분들을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간단히 배운 팁이 있는데요. 버터플라이 허그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눈을 감고 어깨에다 손을 올리고요. 이렇게 토닥토닥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내가 나를 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양쪽에 자극을 하면 그런 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교수님 이게 상담 그렇게 받으시면서 물론 슬픈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방면에 기쁜 일도 많죠. 네, 사실 좀 보람된 일도 많은데요. 사실 그 탈북민분들한테 이메일이나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메일을 보내야 되는데 아는 메일이 별로 없는 거죠. 사실 퇴소하고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저한테 뭐 되게 사소한 건데 막 메일을 보내주세요. 지금 컴퓨터 배우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읽다 보면 굉장히 좀 뭐 감동적이고 그럴 때도 있고요. 어르신이었는데 막 신문지를 뭘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펴봤더니 오징어 한 마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징어 제일 귀하다고 하던데 하나원에. 이번 주에 오는 주 예배를 오는 분들에게 오징어가 떨어지지 않게 목사님과 또 매주 들어오는 장로님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한테 무조건 매달려서 좀 더 안 된다면 하나님한테 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왜 안 믿던 사람도 그쪽으로 갔다가 다음 주에는 절에서 오징어를 가져다 그러면 또 다음날 절 가가지고. 아니 근데 믿음의 불기둥을 그 오징어를 받는 것도 기뻐하나요? 너무 오징어가 최고거든요. 진짜로 오징어 그 일요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귀한 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얼마나 좀 드시고 싶었겠어요. 근데 참았다가 저한테 이게 퇴소날 딱 주고 가시는데 좀 진짜 오징어 받고 이렇게 좀 기뻤던 적은 되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정말 그 탈북민을 위해서 2008년부터 계속 정신 건강을 지금 챙겨주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더 도움을 주고 싶으신지 뭐. 네, 사실 제가 지금 하나원은 나와 있기는 하지만요. 저희 병원이 이제 국립병원이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탈북민 진료 병원에서 하고도 있고요. 사실 우리 주변에 뭐 굶어 죽은 거 본 사람 아무도 거의 없잖아요. 뭐 총살 당하는 거 본 사람들도 없고, 그다음에 뭐 정말 어디 잡힐 것 같이 막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분들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탈북민들하고 이제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제 경험을 이렇게 좀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일반 분들이 탈북민들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좀 줄여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문화를 조금 전달하는 역할, 네, 그런 것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네, 진짜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착한 사람들은 법이 지켜져야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만큼 또 법이 중요한 거죠. 네, 실제로 여기 계신 우리 탈북민한 미녀분들은 또 그 우리나라의 법 때문에 많이 당황한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도둑이 집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주인집 아저씨가 이렇게 잘 쓰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이 아저씨가 때려 눕힌 겁니다. 근데 다음 날 뉴스가 뭐라고 나왔나? 도둑을 때린 사람이 죄가 있다는 겁니다. 폭행죄로. 근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집에 도둑이 들면 무조건 때립니다. 무조건 때려서 딱 묶어갖고 어딜 데리고 가나 분주소에 데리고 갑니다. 아이고 잘한 겁니다. 도둑을 잡았으니까. 가나랑 비슷하네. 근데 정당 방위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막 어디 이렇게 부러뜨렸나 봅니다. 이 주인이. 그럼 잘한 건데 집 지킨 건데. 뭐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의가 좀 많이 있는. 이해가 안 되는 예. 겁니다. 아무튼 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도 모르고요. 그럼요. 홍서범 형님이라고 해서 지금 앞으로 법으로 당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아유, 엄청 당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럼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가 탈북민들에게 법적인 도움을 많이 챙겨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북한 이탈 주민 지원소 위원장이신 박원연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 저랑 닮았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아 진짜? 네. 아니 너무 닮았잖아요. 와 대박. 옥별 씨가 한국 법을 몰라서 법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옆에 변호사님 계시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여쭤보세요. 근데 저희 하나에서 교육받기는 뭐 길거리 가다가도 뭐 담배꽁초라도 버리면 거기 벌금 내고 막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저도 막 어떤 때 길 가라다 보면 껌 씹다가 껌을 딱 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에서 이 꽁초를 버리면 안 된다고 했지. 이 껌도 버려도 될까? 근데 그게 진짜 그 껌 버릴 때 그 생각이 계속 떠오르거든요. 그 꽁초를 버리면 안 돼. 껌도 벌금이 있는가? 껌도 벌금이 있나요? 껌도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이제 담배 꽁초가 많이 피다가 많이 길거리에 버려서 담배 꽁초 버린 거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그 껌이나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이 과태료가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그렇게 다양하게 부과되는 이유가 각 그 시군구에서 조례로 이렇게 얼마를 부과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구에서는 만약 그걸 안 정했으면 뭐 그렇게 과태료를 안 낼 수도 있고 어떤 곳에는 침 뱉는 행위까지도 얼마를 과태료를 내야 된다 정해놓으면 이제 과태료를 낼 수 있죠. 자, 오늘 법에 대한 이야기 한번 재밌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탈북민들 문제로 법률 해결해 주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중에 한 사연을 가지고 한번 재밌게 재연을 한번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요새 머리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약 먹어야겠다. 약이 어디 있더라? 약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약이 어째로 얼마 없지? 중국에서 사온 약이 막 그래도 잘 듣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야 되겠다. 있어요. 꼭 그 약 어디서 외국 약. 맞아 맞아. 누구지? 이 시간에 올 사람 없는데. 누구세요? 경찰서요? 경찰서에서 저희 집에 왜요?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엄마 근데 별일 다 있다. 야 살다가 경찰서에서 다 찾아오고. 나 진짜야. 노래해서 그런가? 야 연기 너무 잘한다. 엄마 무슨 일이십니까? 김영식 본인 맞으시죠? 예, 저 맞습니다. 당신을 마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체포합니다. 무슨 마약입니까? 이거 이거 무슨 마약입니까? 자, 지금 상황을 보자면 이분이 설거지하다가 두통이 와서 감기약을 먹었고 그냥 마늘 까다가 잡혀가게 된 거예요. 마약 사범으로요? 뭘 잘못한 거야? 두통약 때문에 이렇게 마약 사범으로 잡혔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 없는데 저는 머리 아파서 그냥 약 먹었는데 경찰에 갑자기 온 이유 뭡니까? 저 경우에는 마약 사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중국에 한글 표현으로 하면 거통편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거통편이 중국에서는 일반 약국에서는 누구에게나 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 흔한 약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면제로도 사용하고 또 두통약처럼 일반적으로 진통제로 많이 사용되는 약인데 그 약이 한국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마약 성분이 포함된 약이기 때문에 그 약을 허가 없이 복용한다거나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탈북민 분들이 보통 중국을 거쳐서 많이 오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거주하실 때 그 약을 흔히들 약국에서 파니까 이게 마약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시지 못하고 또 효과가 좋으니까 드시기도 해요. 또 이게 비싸지가 않아요. 한정에 한 100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로. 딱 좋네 사오기.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로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정도면 200정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그냥 보통 약처럼 생각되는 거죠. 또 우리 대한민국 여행객들도 중국 가셔서 뭐 이 약이 되게 효과가 좋다 해서 많이 사오시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 여행 갔다 돌아오실 때 세관에서 가장 많이 압수되는 것이 이 거통편 약이에요. 아하. 사실 실제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형사 사건이 이 거통편을 보관하고 또 복용했다는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탈북민이 한 분 계십니다. 굉장히 좀 억울한 경우죠. 뭐 자세한 과정이나 뭐 내용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실제로 한국에서 지금 가지고 계시고 복용하시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벌금도 한 몇백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고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교통편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취통편. 전통편. 이 약을 아시는 분? 다 알지, 다 알지. 왜? 중대장도 알아요? 그냥 북한에서 다 먹어요. 사탕알 처먹는데요 뭐. 코 감기에도 알고? 전통편. 네, 북한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통편 모르면 간첩일 거예요. 간첩이죠. 또 곤란한 일 겪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그래서 네. 준비했습니다. 이런 경우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 있다. 과연 우리 탈북민 분들은 이 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저희가 문제로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접촉사고 발생, 명함만 주고 가도 된다, 안 된다. 자, 윤아 씨. 저는 상황마다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목길인데 교통이 이렇게 막 복잡하지 않은 데서 접촉사고 났으면 뭐 여기가 얼만큼 났으니까 견적이 얼만큼 나갔다 사람 불러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막 차가 막 다니는 데서 접촉사고 나면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는데 잡히는 겁니다, 길에. 그러면 명함 주고 당연히 나중에 이 교통은 터져야 되니까. 현주 씨가 운전 오래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명함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강의를 가야 되는데 급하잖아요. 그러면 전화 주세요. 일단 여기다 전화 주시고 일단 제 보험회사에다 또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요. 예. 그냥 가겠다. 성주 씨. 저는 알아요, 다. 제가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부산에 그 친구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접촉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명함을 주고 저희가 결혼식 갔어요. 근데 뺑소니죄로 고발된 거예요. 명함을 줬는데도 뺑소니죄로 고발이 돼가지고 왜요? 친구랑 그 접촉사고 난 그분하고 같이 법정에 서가지고 이거 다툼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합의로 끝났거든요. 아, 명함 안 받았다 그러고? 명함 받았는데도. 받은 걸 얘기하고. 신고하면서 그러니까 명함만 명함 준 사람이 달아났다 이렇게 명함만 이야기해버린 주고 거예요. 명함만 주고 달아놨다. 이게 말이 되네? 변호사님, 명함만 주고 가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 안 됩니다. 어머야. 아무리 급해도? 급해도 안 됩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자가 해취해야 될 어떤 의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이렇게 인적사항이 적힌 명함이나 전화번호를 알려줄 의무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확인하고 다쳤으면 병원으로 대를 가야 되는 구호조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둘 다 한꺼번에 있는 의무예요. 그래서 명함만 주신 경우는 인적 사항만 알려주신 것이고 나머지 구호조치 의무를 안 한 거예요. 충격이 있었으면 제일 먼저 질문이 괜찮으세요? 병원에 안 가셔도 되겠어요? 그걸 물어봐줘야 돼요. 물어보고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뭐 119를 불러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보험회사 직원한테 이렇게 좀 조치를 해달라고 전화를 한다거나 하고 명함을 주셔야 돼요. 근데 상대방이 괜찮아요? 난 물어봤는데 나중에 거짓말로 이 사람이 물어보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렇죠. 물어보지 않았다고 할 가능성이 있죠. 보통 그러니까 증거. 그렇죠. 예, 증거 같은 게 보면 우리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는데 음성도 녹음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가 네. 아니면 뭐 간단한 확인서 같은 거라도 하나 받고 가시는 게 좋아요. 저희는 뭐
알고 있는 뭐 상식이나 교통법이나 이런 게 좀 있는데 뭐 이렇게 모르시는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얘기가 있는 것 같고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도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저희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아 너무 좋아요. 제가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북한 이탈주민 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 소송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한 분의 변호사하고 바로 연결해드릴 겁니다. 그 변호사님하고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또 무료로 또 법률 구조도 소송 구조도 받으실 수 있도록 다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많이 몰라서 이 부분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들만이 뭐 탈북민들을 돕는 건 아닙니다. 뭐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시거든요. 무려 세상에 태어난 지 28일 되는 아기도 이분의 도움으로 무사히 한국까지 왔다고 해요. 예, 누구일 것 같아요? 왠지 저 국제관계학 석사이신 성주 씨가 그런 일을 몰래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한 번에 맞추신 것 같은데 네, 소개를 해주시죠. 역시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바로 북한에서 꽃제비 생활을 겪다가 한국에 와서 국제관계학 석사까지 받은 우리 이만갑의 자랑이죠. 성주 씨입니다. 성주 씨가 뭐 탈북민 구출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네. 전 들었는데요. 사실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북한인권시민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와 함께 활동하는 중국의 활동가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그 뭐 이야기하기 전에 꼭 이 말씀은 방송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활동가하고 브로커는 좀 구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브로커는요 탈북민들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거고요. 활동가들은 정말 스스로 돈을 모금을 해가지고 구출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모금 활동을 하는 일이고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제가 12살 때 첫 사형을 보게 되거든요. 사형을 봤는데 2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한 명의 여자가 북한을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남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읽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잡혀 북송이 돼가지고 시범 케이스에 걸려서 사형되거든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이제 북한에 북송됐을 때 그 겪을 고초를 생각하니까 정말 탈북민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 저는 탈북민을 구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데 제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를 한 14년 동안 북한에서 다 찾아 헤맸어요. 근데 북한에는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람을 1명, 2명 구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제 어머니를 찾지 않을까.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좋은 일이긴 한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 구출하러 현장까지도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중국에는 제가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있기 때문에 중국에 들어가면 바로 잡힙니다. 그래서 못 가고요. 주로 탈북민들이 중국을 통해서 베트남, 라오스, 태국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1월에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님 그리고 간사 3명하고 활동가 저 이렇게 라오스에 갔어요.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오는 사람들을 저희가 국경에서 받기로 했어요. 근데 혼선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 결국 저희가 국경에서 못 받고 모처에 있는 호텔에서 저희가 그들을 만났어요. 제가 그들을 처음 봤을 때 얼굴색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긴장해가지고 정말 이분들이 저를 보는데 약간 막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심하시라 그리고 저희가 사갔던 옷도 드리고 음식도 드리고 안전 가옥으로 저희가 그분들을 다 들여보냈어요. 그때 제가 봤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분들의 얼굴에 천사 같은 미소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살았다라는 그 안도감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니까 이 일에 희망이 있고 이 일에 의미를 찾았어요. 그래서 참 스탑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희가 그 반 사람 중에 이만갑을 본 사람이 계셨어요. 제가 이만갑을 봤다 하고 저를 북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가 혹시 스파이 아닐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좀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한 3년, 4년 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보더니 이만갑에 나온 걸 봤는데 그래서 더 신뢰를 못 하겠다. 탈북자니까.
그리고 탈북민이니까 혹시 이거 파는 거 아니냐, 우리 다시 북한에 보내는 거 아니냐. 똑똑한 것도 못 믿겠다. 내가 진짜 고마운 게 올해 1월 달에 친구들 2명 데리고 오다가 지금 잡혔거든요. 네. 근데 1월 달에 성재님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아직 북송은 안 됐어요. 그래도 유구도 방송에 나와서. 아, 민우 씨의 지인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네, 지인들이 오다 1월 달에 1월 말에 잡혔는데 성재님이 많이 도와줘가지고 미국 대사, 한국 대사에서 뭐 외교부 다 찾아다녀가지고 지금 북송이 안 됐는데. 성재 갑자기 뭐 너무 좋은 일 하고 계시고 너무 감동적이긴 한데 이게 위험하진 않을까요? 사실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활동가들 중에는 정말 잡혀서 중국 감옥에 간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요. 중국 정부가 어떻게 잡느냐면요. 북한에 나가 있는 하교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여요. 그리고 하교들에게 북한 사람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저희들 은신처로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처럼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몰래 사라지면서 그 은신처를 중국 당국에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은신처가 작년만 해도 여러 군데가 이제 그렇게 해서 들통이 났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탈북민들이 잡힐 뿐만 아니라 활동가들도 잡혀요. 그러면은 그 석방하는 보석금으로 저희가 한 5천만 원 정도를 중국 정부에 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빼내오는 거죠. 탈북민들이 이제 구출하다 보면 그래도 기억에 남는 사람들을 이제 몇 명 있을 텐데 그 사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좀 있으면은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작년 2017년 상반기였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참 이게 마음이 먹먹해지는데 저희가 사진을 받았어요. 사진을 받았는데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눈도 못 뜬 애예요. 근데 배에 하얀 테이프가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활동가한테 뭐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저한테 놀라지 말고 들으래요. 28일 된 아이라 하더라고요. 28일 된 아이라. 그게 배꼽인 거예요, 애가. 배꼽도 못 뛴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자칫하면 국경 넘다가 죽는다. 너무 어리다. 그래가지고 그 활동가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애 구할 수가 없다 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제발 도와달라. 얘는 안 죽는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중국 남편이 그 와이프를 잡으면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집을 뛰쳐나올 때 애를 젖먹이면서 느꼈는데 그 28일 된 아이도 느끼고 있더래요. 엄마의 젖을 빠는 힘이 정말 세더래요. 그래서 그때 얘는 안 죽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무조건 같이 가야 됩니다.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주머니하고 아이를, 아주머니도 아니었어요. 23살짜리. 그리고 그 아이, 23살이었고 아이는 28일 된 아이. 그 아이를 저희가 안전가옥에 옮기고 그리고 저희가 그 베트남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안전가옥으로 옮겼죠. 제3국으로. 그 결국 구출해낸 거예요? 그럼요. 예. 멋있다. 그건 이제 잘된 케이스고 안타까운 일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가장 안타까울 때가 저는 직접 보지 못했는데 활동가들로부터 들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눈앞에서 탈북자들이 잡혀갈 때 그때 그 사람들이 경찰 공항 차에 실린대요. 실리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친대요. 근데 그때 활동가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네. 그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고 저희도 그 사연을 들을 때가 가장 많이 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참 바라건대 중국 정부가 그 북한 탈북자들을 정말 난민으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아직도 중국 땅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탈북자분들이 안전하게 한국 땅으로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